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며느리를 처음 본 날, 저는 제 두 손이 참 다행스럽다 여겼지요. 장사판에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자식들 키워 대학 보내고 늦게라도 작은 단독주택 하나 마련해 놓고 이제는 바람소리 들으며 뜨개질이나 하며 지내겠구나 했거든요. 아들과 손 붙잡고 들어온 며느리는 단정했고 말끝마다 어머니라고 낮게 붙이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저 사람이 내 생의 후반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족이 되리라 믿었죠. 믿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변한 건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야근하는 날 부엌에 놓아둔 국그릇 위치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거나 제가 분명히 씻어 말려 올려둔 접시에 묻은 얼룩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내가 착각했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면 며느리는 옆에서 빙긋 웃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니, 요즘 조금 깜빡하시죠?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말끝에 묻어나는 비웃음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은 상냥해도 눈은 솔직하잖아요. 그 눈동자가 저를 스캔하는 것 같았죠. 마치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는 간호사처럼요. 며느리는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랐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밥상 한쪽에 제 반찬부터 놓고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젓가락을 챙겨주더니 아들이 퇴근이 늦는 날엔 저는 밥그릇조차 제 손으로 꺼내야 했어요. 그런 일쯤은 아무렇지 않았죠. 늙으면 다 스스로 하는 게 편합니다. 다만 어느 밤 저는 며느리의 작은 속삭임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아까 저한테 소리 지르셨죠? 위험해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저는 벽시계를 보며 멍해졌지요. 저녁 내내 말 한마디 아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만큼 아주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고 화장기 옅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위로 말려 올라갔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요즘 자꾸 그러세요. 아들 앞에서는 참고 계신가 본데 저 무서워요. 그 말이 제 가슴속 어둑한 방에 불을 꺼버리더군요. 무서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가 괴물이 되었다는 판정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몸짓 하나 숨 한 번 쉬는 것도 조심하게 되었어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도 소리가 날까 두 손으로 감싸다가 결국은 놓치고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를 냈지요. 저는 얼른 치우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먼저 눌러 말리는 겁니다. 어머니, 위험하잖아요. 피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요즘 판단도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 내일 동네 병원부터 가보실래요? 판단이 흐려졌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말끝을 세우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는 모래 위로 스며드는 물처럼 힘없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기 직전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들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저는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지만 사람 귀는 마음이 두려울수록 더 예민해지더군요. 여보,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어젯밤에 또 그러셨어. 또.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또라니, 언제? 제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우리 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도리어 가족이기 때문에 멀쩡한 한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묶어두려는 명분이 되기도 하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기본 검진을 하고 의사가 친절하게 말해주더군요.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하세요. 치매 선별 검사도 이번에는 정상 범위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종이 한 장이 제 정신을 증명해 주리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집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그 종이를 슬쩍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에 툭 올려두었지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선생님도 그러셨을걸요. 초기엔 티가 잘 안 난다고. 부엌 형광등이 웅 하고 미세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며느리의 말과 폭에져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지요. 그래, 내가 나를 붙들자 마음속에 작은 말뚝을 콕 박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을 꺼내 날짜를 적고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시각, 무엇을 먹었는지, 며느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내가 한 말과 그가 한 말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적어두려 애썼지요. 손이 떨릴 때도 있었지만 글씨를 쓰면 머리가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는 멀쩡하다.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다. 작은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방 탁자 위에 늘 두던 안경집이 사라졌어요. 저는 방 구석을 샅샅이 뒤졌지요. 베개 및 옷장 서랍, 심지어 세탁기 옆 먼지 쌓인 바닥까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저는 거실로 나와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내 안경집 봤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어머니가 직접 치우셨죠.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셨잖아요. 저는 싱크대로 달려갔어요. 거기에 안경집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며느리의 한숨이 길게 흘렀지요. 어머니 또 그러시면 나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먼저 나와야 하는 말 같았어요. 1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손이 이제는 남의 집살이처럼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그릇을 닦고 있더군요.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눈가가 살짝 젖은 얼굴로 다가가 팔을 붙잡았죠. 여보, 어머니가 나를 밀치셨어. 그 말에 아들의 시선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의심 반, 걱정 반. 저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말하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저보다 먼저 말문을 열더군요. 어머니도 이제 인정해야 해요. 사람은 늙으면 변하잖아요. 내가 잘 돌볼게.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지요. 시장에서 계산 맞추려고 쓰던 구형이었는데 배터리를 갈아 끼우니 아직 잘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괴물이 아니다.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이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면 조심스레 녹음을 켰습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제가 그날의 대화를 또렷이 기억해내고 싶었거든요. 3일째 되던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청이라는 명찰을 단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중한 미소, 그러나 단단한 눈빛. 김영숙 어르신 맞으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상담 나왔습니다. 가족분이 요청하셨어요.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뒤돌아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며느리는 한 발 물러난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고 입술 끝에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라는 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귀에 닿기도 전에 그 의미를 알아차렸지요. 이제 이 일은
집안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공적 기록이 될 거라는 것을요. 상담원들은 차분했습니다. 혹시 요즘 잠은 편히 주무세요? 식사 챙겨 드세요? 기억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책을 꺼내 며칠간의 기록을 보여주었지요. 상담원 중 한 분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이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잘 남기시는 건 참 좋습니다. 혹시 가족 내 갈등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순간 제 목이 말라붙었어요. 갈등. 그 단어가 너무 커서 제 방 한가운데 우뚝 서는 바위 같았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척 수돗물을 크게 틀었지요. 물소리가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며느리는 깊게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다 어머니 건강을 위한 일이에요.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우리 모두 힘들어지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방 책상 서랍이 희미하게 열린 걸 저는 그제야 알아챘어요.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제 서랍이었습니다.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우편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봉투 입구가 어설프게 다시 붙여진 흔적이 있었고 안에는 법원이라는 글자가 찍힌 안내문 사본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그 단어가 제 눈을 찌르듯 들어왔어요. 안내문은 친절했죠.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관리하도록 돕는 절차라며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든 손을 덜덜 떨었지요. 잉크 냄새까지 선명하게 느껴질 만큼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미 준비했구나. 누가, 무엇을, 왜. 질문이 폭죽처럼 터졌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귀가 예민해져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 수도가 잠기는 소리, 그리고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다 들려왔습니다. 새벽 무렵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제 방으로 스며들었어요. 아주 낮지만 또렷했지요. 네, 네. 어머님 상태가 더 심해지셨어요. 다음 주에 서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집은 제 앞으로 잠깐 돌려놓는 게 안전하대요. 아, 남편한테는 제가 잘 말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제 심장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러졌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이상할 만큼 차가운 평정이 올라왔지요. 불쑥 제 안에 오래된 장사꾼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속고 속이던 시장의 질서, 영수증과 도장, 단단한 증거들. 그래, 싸우려면 증거부터.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베개 및 녹음기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고 공책 첫 장 상단에 붉은 펜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나를 지킨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상냥한 얼굴로 미움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속이 불편하시다 하셨죠. 이거 드시고 약도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신 영양제예요. 사람 마음이란 이상하지요. 어쩌면 그 한 그릇 미움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릇 아래쪽에서 낯선 알약 봉투를 발견했어요. 투명한 비닐에 작은 흰 알약 서너 개,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의 쪽지. 저녁 한 알, 아침 한 알. 누구의 글씨일까요? 의사라기엔 너무 서툴고 약국이라기엔 도장 하나 찍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날 점심 저는 동네 마트에 들러 작은 유리병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분식집 사장님에게 슬며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 날짜 들어가게.
사장님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에 함부로 발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물어보고 침묵으로 도와주지요. 저는 유리병 안에 알약을 넣어 날짜를 적은 라벨을 붙였고 공책 맨 뒤에 그 사진을 인화해 붙였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는 또다시 제 방문을 살짝 열더군요. 노크 소리도 없이. 어머니, 오늘 상담 잘 하셨어요? 상담? 네, 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오늘도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던데 다음 주엔 전문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대요.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요? 저는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그들이 제 방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나를 지킨다. 저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침대 옆 스탠드 아래에 작은 점을 찍어둔 것을 흘깃 바라봤어요. 어젯밤 제가 붙여둔 조그만 스티커였죠. 누가 제 물건을 옮겨도 그 전과 후를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 스티커는 아침에 붙였던 자리에서 정확히 두 치만큼 옆으로 미끄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방에 내가 모를 때 들어왔다는 뜻이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밀고 나왔어요. 거실에는 며느리가 회색 가디건을 걸친 채 서류 두어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에 아들 이름과 제 이름이 번갈아 적혀 있었고 끝 페이지엔 도장 칸이 비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 눈에서 재빨리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저는 봤거든요. 2번 동의서라는 글자.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2번, 어디로, 누구를, 무엇 때문에. 답은 분명했지요. 멀쩡한 나를 어디론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영수가 무너지지 마라.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아래 깊숙이 작은 통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옛날 시장에서 쓰던 도장이 몇 개, 영수증 뭉치, 그리고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지요. 휴대폰을 켜니 화면에 옛 연락처 몇 개가 살아났습니다. 그중 하나 예전 단골 손님이자 지금은 동네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던 누군가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죠.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참으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낯익은 목소리가 받더군요.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다 말하고 아주 조용히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 증거를 모아야겠어. 도와줄 수 있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답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요. 그리고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또렷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입력한 번호는 제가 알고 있던 숫자와 달랐지요. 문 너머에 서 있던 발소리가 두어 걸음 안으로 들어왔고 아들의 낮은 기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하자.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당혹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며느리는 제 옆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철을 살짝 흔들었지요. 저는 공책 위에 놓인 붉은 펜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제 손으로 써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들렸고 어젯밤에 통화가 녹음된 작은 기계가 베개 밑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지요. 그래, 얘기하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제 2발은 바닥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대화가 끝나면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은 마치 재판정에 불려 나온 피고인 같았어요. 아들은 손가락 사이로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요즘 기억이 자꾸 끊기지 않아?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제 뇌리를 스치는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눈빛이었지요. 아들의 곁에 서 있는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어깨를 잔잔히 떨며 애써 참는 듯 울먹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아까 또 저를 이상하게 노려보셨어. 너무 무서웠어. 나도 이제는 감당이 안 돼. 그 말에 아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하더군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서가, 엄마가 멀쩡한데 왜 네 아내 말만 믿니?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곧장 끼어들었죠. 어머니, 제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더 증거만 쌓이는 거예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제가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아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죠. 내 피, 내 살 같은 아들이 결국은 아내의 편에 서고 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반짝이며 기록이 멀쩡히 남아있더군요. 용기를 내어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안경찜 못 봤다. 그리고 며느리의 낮고 날 선 목소리.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와락 쥐었어요. 내 귀로 다시 확인하니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녹음기를 켜두었죠. 어머니, 오늘도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 생각하세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그 순간 며느리가 낮게 웃더군요. 멀쩡하다. 네, 멀쩡하신 분이 왜 매일 물건을 잃어버리고 저한테 욕을 하고도 기억 못 하실까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는 아들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상태가 더 심해지면 우리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대. 후견인 같은 거 있잖아.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눈치를 힐끔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결국 내 정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며느리 후견인이라는 말 꺼냄, 아들은 말없이 수긍. 글씨가 떨려 삐뚤빼뚤했지만 그 기록이 제 정신을 붙잡아주고 있었죠. 그리고 공책 맨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언젠가 내 목소리 대신 진실이 증명해 줄 것이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군요. 어머니, 이 약 좀 드세요. 요즘 밤에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제가 챙겨왔어요. 그녀가 내민 건 이름도 없는 알약 봉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며 그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약을 삼키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병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함께 기록했지요.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몰래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작은 USB에 옮겼지요.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바로 예전 시장 단골이던 법률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도움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 그는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USB에 녹음이 있다면 꼭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병원, 법원 서류는 절대. 그 말을 듣자 제 몸에 다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죠.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또 욕하셨어.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태연하게 제 방에서 나와 녹음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욕했다고? 그럼 이걸 들어보자.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의 얼굴빛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더 확실한 순간에.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거짓말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 몰래 집 대문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따져 물으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밤에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계시라는 뜻이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집까지 감옥이 되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저는 다음 날 새벽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USB와 약 봉투, 그리고 기록한 공책이 들어 있었지요. 이제 그 증거들이 나를 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대문을 돌아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어요. 손에 꼭 쥔 작은 가방이 제 전부였죠. 안에는 USB, 약봉투, 그리고 매일 기록해둔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정신을 지켜줄 증거,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며느리의 거짓을 드러낼 무기였죠. 길을 걸으며 저는 수십 번도 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몰래 따라오는 건 아닐까, CCTV라도 보면서 내 행적을 감시하는 건 아닐까. 뒤통수가 간질간질했어요. 영수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시장이었어요. 젊은 시절 제 삶의 전부를 바쳤던 자리, 수십 년을 발품 팔며 생선을 손질하고 흥정했던 그곳이었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시장은 분주했어요. 아이고, 김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단골이자 지금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지요. 저는 서둘러 다가가 속삭였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부탁하려고 왔어. 혹시 내 얼굴이나 내 말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대로 다 기록 좀 해줘. 날짜랑 시간도. 김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도울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저는 예전 단골 중 한 명이 일한다던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낯익은 얼굴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USB와 약 봉투, 공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있어. 아들도 그 말을 믿고 결국엔 내 재산, 집을 빼앗으려는 거야. 이게 증거야. 도와줄 수 있니? 직원은 잠시 말없이 서류를 뒤적이며 제 얘기를 듣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성년 후견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 가족이 법원에 신청하면 의사소견이나 증거가 모이면 정말로 어머니가 후견인 아래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이고 뭐고 전부 결정권을 잃게 되죠. 그 말은 제 몸을 바위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다시금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거야. 나는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녹음을 들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죠. 어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이걸 잘 보관하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느리 쪽에서 더 교묘하게 나올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더 큰 계략을 꾸미고 있다면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근처 여인숙에 묵었죠. 허름한 방이었지만 최소한 그곳에선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문 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확실히 여기 맞아? 방 번호 제대로 들었어? 저는 숨을 죽였어요. 분명 두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그중 하나가 낯익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였지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대. 문 열면 바로 데리고 나가면 돼.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저는 급히 가방을 들고 창문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다행히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지요. 허리와 무릎이 순간적으로 욱신거렸지만 그 아픔마저 두려움에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거짓말로 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날짜, 시간,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심지어 내가 먹은 음식까지. 혹시라도 며느리가 나를 약으로 조종하려 한다면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이었죠. 며칠 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경찰과 함께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오셨대. 경찰은 예의 바르게 질문했지만 그 눈빛 속엔 이미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혹시 최근에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신 적은요? 저는 손을 떨며 가방 속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어요. 내 말이 아니라 글이 증거예요.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공책을 넘겨보았습니다. 날짜와 시간, 상세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기록을 이렇게 꼼꼼히 남기신 건 대단하십니다. 다만 가족분들 사이 갈등이 심해 보이네요.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봐라, 내가 멀쩡하다는 걸 이제 남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들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쏟으며 말했죠.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어머니가 날 해치려고 하셔. 나 정말 무서워. 그 순간 아들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대체 왜?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아내가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죠. 보세요, 여보. 어머니가 또 저를 미쳤다 몰아붙이세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아내의 눈물을 믿는 마음이 싸우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모든 걸 드러내고 모든 걸 증명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USB와 약 봉투 그리고 공책을 다시 꺼내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머릿속이 시끄럽게 웅궁 울렸어요. USB, 약봉투, 공책, 제 손에 쥔 증거들이 마치 이제 보여줘, 이제 밝혀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저한테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 뒤로는 제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소리 지른 적 없어.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니? 그 순간 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증거였어요. 내가 멀쩡하다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래, 내일은 이걸 아들 앞에서 틀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화장대 서랍 깊숙이 있던 연분홍 스카프까지 둘렀어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 앞에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서가, 나 오늘 할 말이 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추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순간 떨렸습니다. 네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던 말들 다 여기 들어있다. 네 아들도 들어야겠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머니, 또 그러시면 나 힘들다니까요. 아까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나는 욕한 적 없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희, 지금 무슨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니가 진짜로 하셨는데 녹음이 다 안 된 거야. 상황이 왜곡된 거지.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또 다른 USB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까지 다 녹음돼 있어. 더 들을래? 저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소리 지르셨어. 나 무서워 죽겠어. 제발 빨리 들어와. 그리고 이어진 제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냥 뉴스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쫙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떨었어요. 여보,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던 거야. 어머니를 나쁘게 만들려던 건 아니고. 그만해. 아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희, 도대체 왜 그랬어?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해? 그 순간
제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더군요. 드디어 아들이 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자꾸 저를 노려보고 이상한 말을 하셔서 나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눈물에 아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벼랑 끝에 선 듯 아찔했지요. 지서가 울음에 속지 마. 내 아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몰아세웠는지 다 들었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리자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해. 나도 너무 혼란스럽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미칠 듯 뛰었어요. 아들이 내 편에 서는 듯 했지만 결국은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아들 앞에서 녹음을 틀었다. 아들은 진실을 보았으나 끝내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렸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증거 모으신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법은 결국 가족 편을 들어요. 특히 아들, 결국 어머니는 외로워지실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대놓고 제 앞에서 본심을 드러낸 거였죠. 저는 다급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손으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장난감 좀 그만 쓰세요. 다 뺏어버리기 전에. 그 소나귀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죠. 그 와중에도 녹음 버튼은 눌려 있었고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경찰이든 법원이든 내가 직접 증거를 들고 가겠다고. 다음 날 저는 USB와 약 봉투, 공책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시청 근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서를 동시에 찾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죠. 저는 가방을 꼭 쥐고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서류 접수는 이번 주 안에, 집은 제 앞으로.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 모든 걸 빼앗으려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아들이 다시 눈을 뜰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SB와 약 봉투 그리고 두툼한 공책을 작은 보자기에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세상에 알린다. 더는 숨어 있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지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늙어온 이 동네가 이제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그 가족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자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저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창구의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보자기를 풀어 USB와 약 봉투, 공책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가 멀쩡하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약 제가 먹으라고 준 건데 출처도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해를 입히려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약 봉투와 공책을 번갈아 보더니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혹시 폭행이나 신체적인 피해가 직접 있었습니까? 직접 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을 때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제 기억을 왜곡해서 결국 병원에 보낼 작정이에요. 경찰관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말씀하신 부분은 가정 내 갈등으로 보기엔 심각한데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없으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성년 후견 관련이나 재산 문제라면 법원 절차로 가야 할 겁니다. 다만 약 봉투의 출처와 성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숨이 조금 놓였어요. 경찰이 약이라도 확인해 준다면 최소한 며느리의 꿍꿍이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예전 단골이던 박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죠. 어머니, 오시라고 하셨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있는 힘껏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멀쩡한 나를 며느리가 치매 환자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 아들마저 속아 넘어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심지어 입원 동의서까지 몰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공책에 기록이 있고 녹음 증거까지 있다면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절대 혼자 서명하지 않는 겁니다. 입원 동의서든 후견 신청서든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아드님이 서명을 강행하려 해도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때 이 기록과 녹음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어깨에서 조금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어요. 아,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 거기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영숙님, 귀하, 영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안내.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걸 접수했단 말입니까? 저는 얼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예약일과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보아하니 며느리가 이미 몰래 잡아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짜로 날 병원에 데려가려는구나. 심장이 쿵쿵 뛰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오히려 잘 됐다. 병원에 가면 내가 직접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며칠 뒤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네,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록도 합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의사의 눈이 잠시 커지더군요.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시네요. 일상 기억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의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지신 것 같네요. 가족분들이 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내 편이 생겼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으셨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가요. 결국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 잃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지만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겼어. 그리고 더는 네가 날 속이지 못할 거야.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입술을 말아 올리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증거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세상 길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언젠가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그날 밤 공책 맨 앞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증거가 없어지면 그건 며느리 때문이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 제 목소리로 다시 남겼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증언이다. 나는 멀쩡하다.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USB와 약 봉투 그리고 일부 공책이 제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내 말을 행동으로 옮겼구나.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남아있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 사본, 변호사에게 맡긴 자료, 며느리가 아무리 날 조여와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상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도희인 것 같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지서가 네가 이제라도 알았다니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지만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 여보, 어머니 말에 속지 마. 곧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저는 그 말이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들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죠. 여보, 어머니 말에 속지 마. 곧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건지. 저는 새벽녘의 자리에서 일어나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지요. 오늘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다. 곧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이 기록이 내 생명을 지켜줄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멀쩡한 척 행동했습니다. 밥도 잘 먹는 척, 텔레비전도 웃으며 보는 척,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노부인처럼요. 그러나 눈길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어제 너무 흥분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이거 한 잔 드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저는 머그컵을 받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또 뭔가 꾸몄구나. 살짝 냄새를 맡아보니 은은한 허브 향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안의 액체가 시커먼 수렁처럼 보였죠. 저는 입에 대는 척하다가 살짝 고개를 돌려 화분 흙 위에 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흙냄새와 섞였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며느리는 제가 다 마신 줄 알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 약차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은 액체가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지도 몰라.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출근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그 앞에서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무서워. 어머니가 자꾸 나를 노려보셔. 그리고 어제는 내 방에 몰래 들어오셨다니까. 저는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네 방에 들어갔다고? 아들이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또다시 며느리 말만 믿는구나.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 방에 들어갔다고? 그럼 이걸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제 저녁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차를 건네며 했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잔 드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뭐지? 냄새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약차예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죠. 내가 네 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아내가 내 방에 들어와 이런 짓을 했던 거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어머니가 상황을 왜곡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차를 드린 건데. 그러나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가슴속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네가 눈을 뜨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그녀는 제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마치 주인처럼 조용히 발을 들이밀었죠.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한테 뭐라 해봤자 결국엔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더군요. 좋아요. 그럼 어머니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시장에 잠시 다녀온 사이 방이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이불장까지 전부 뒤져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 했구나. 다행히 중요한 USB와 공책 일부는 이미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내 몸까지 위협할 수도 있겠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놓인 국그릇 속에서 이상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묻더군요. 저는 일부러 대답을 피하며 국을 남긴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국을 작은 병에 담아 가방에 넣었죠. 이제는 음식까지 건드리기 시작했구나.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서가 네가 나를 믿고 싶지 않은 건 알지만 제발 이 병을 좀 확인해줘. 국에서 이상한 맛이 났어.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회사 근처 약국에 들러 확인해 볼게.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직접 확인해 주는구나. 그러나 며느리는 이미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들에게 매달리며 울먹였죠. 여보, 제발 나 좀 믿어줘. 어머니가 요즘 환각을 보시는 것 같아.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음식을 의심하시잖아.
저는 방문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도 눈물을 무기로 쓰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녀온 약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국에서 나온 성분, 그냥 일반적인 진정제래. 위험하진 않지만 분명 음식에 들어갈 건 아니야. 순간 제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드러났구나. 하지만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리자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넣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시니까 잠이라도 좀 푹 주무시라고. 무슨 큰 문제라도 되나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릴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제 말을 믿을 거예요. 당신 같은 늙은이의 말보다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제 쪽을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도희, 이제 그만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내 편에 서는구나.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느리는 절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고 며느리는 눈에 띄게 초조해졌습니다. 밥상 위에서 흘러나오는 숟가락 소리마저 삐걱거리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도 공책의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들, 드디어 며느리에게 그만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의지는 분명했어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아들에게 노골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집 팔고 멀리 이사 가면 안 돼? 나 솔직히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결국 이 집을 팔아 자기들 손에 쥐려는 속셈이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서가, 이 집은 네 아버지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내 허락 없이 팔 수 없어. 그러자 며느리가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허락을 안 해주셔도 방법은 있어요. 후견인 절차 밟으면 끝이니까. 그 말에 제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봤지만 차마 크게 화를 내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몰래 CCTV까지 설치해 놓은 걸 발견했을 때는 제 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거실 시계 옆에 작은 렌즈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날 감시까지 하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렌즈를 뽑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증거 하나 더 확보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아드님을 붙잡아 두세요. 증거는 충분하니 곧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는 내 편이구나.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어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도희는 매일 울고 엄마는 억울하다 하고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서가, 내 마음 알겠다. 하지만 이 공책을 봐라. 하루하루 내가 기록한 거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방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녹음돼 있다.
내 눈으로 확인해라. 아들은 망설이다가 공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그의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건...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낚아채려 했지만 아들이 먼저 움켜쥐었습니다. 도희, 대체 이게 뭐야? 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했어?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지며 외쳤습니다. 여보, 그건 다 오해야. 어머니가 환청을 듣고 헛소리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자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녹음은 뭐고 약은 뭐야? 국에서 진정제가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순간 며느리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좋아,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니야, 둘 다 끌어안고 살 순 없잖아.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정통으로 후려쳤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택하면 나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니까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서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 했던 거다. 제발 눈을 떠라. 그때 며느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여보, 어머니가 날 미치게 만들어. 어머니가 날 몰아붙이는 거야. 그녀의 절규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두 사람 다 그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진짜야? 그래, 이제 우리 아기도 있는데 어머니랑 이렇게는 못 살아. 선택해줘.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임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들은 결국 며느리를 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오열했습니다. 하늘이여,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아들마저 잃어야 한단 말인가? 공책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 뒤에 남은 것은 오히려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좋다. 설령 손주가 생긴다 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힘없이 말했지요. 엄마, 도희가 정말 임신했대.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저 여자가 과연 정말로 임신했을까? 엄마, 도희가 정말 임신했대.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평생을 기다리던 기쁨의 이름이었지만 그 단어는 지금 제게 희망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아들은 무조건 그녀의 편에 설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멀쩡한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던 계략을 드러내도 아들은 아내와 뱃속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어머니는 완전히 밀려나실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며느리를 부축하며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내 마음만 더 무너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가서 진짜로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혹여 거짓이라면 그날로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애써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맞아. 임신이래. 아직 초기라 뚜렷하진 않지만 검사상으로는 확실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손주가? 그러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신이 꿈틀거렸습니다.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내 억울함이 아들에게 드러나려던 순간 며느리는 임신이라는 카드로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버렸지요. 며칠 동안 아들은 며느리의 몸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며느리는 배를 감싸며 몸을 뒤로 물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 말에 아들은 곧장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도희 좀 편하게 해줘.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손주라는 이름 아래 내가 다시 악인으로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임신한 사람답지 않았다는 거지요. 밤늦게까지 라면을 끓여 먹고 매운 찌개를 아무렇지 않게 먹으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배를 부여잡고 힘든 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여보, 나 속이 너무 울렁거려. 그러나 불과 몇 분 뒤 부엌에서 그녀는 홀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저는 다시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며느리, 임신이라 주장하나 행동은 다르다. 진실은 따로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 오늘도 잘 넘어갔어요. 아직 안 들켰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안 들켰다? 그 말은 임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래 문 뒤에 숨어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걸 밝혀야겠다고. 지서가, 오늘은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게 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넘어갔어요. 아직 안 들켰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얼굴빛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희, 이게 뭐야? 며느리는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야. 내가 임신했다고 장난친 거지. 장난?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가지고 장난을 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저는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거였지요.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 모든 건 거짓이었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임신 거짓말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저를 몰아쓰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낼 수 없었어요. 집도, 남편도, 내 인생도. 그녀의 고백은 마치 폭탄처럼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도희, 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 동시에 서글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네가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구나.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엄마를 의심해서 도희 말만 믿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서가 네가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엄마는 그저 네가 눈을 뜨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제 가슴속 한쪽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피와 살 같은 내 자식이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짐을 꾸리며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좋아,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끝장을 보자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며느리가 짐을 싸며 외친 그 말, 법적으로 끝장을 보자고. 그 한마디는 우리 가족을 진짜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리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제 두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세상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구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은 저도 모르게 젖어들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피고인처럼 서야 한다는 사실이 서럽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끝을 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으며 증거 가방을 꽉 쥐었지요.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숙 씨, 오늘은 성년 후견 개시 심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하루하루 기록하며 제 삶을 지켜왔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일을 꾸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차례대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간 공책, 녹음기 속에 담긴 며느리의 거짓말, 음식과 약에서 나온 성분 검사 결과, 법정안이 술렁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도희 씨, 이에 대해 반론 있으십니까? 그녀는 처음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시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셔서 가족을 지키려던 것 뿐입니다. 제가 일부 말을 과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너무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변호사가 차분히 녹음을 틀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넘어갔어요. 아직 안 들켰으니까 걱정 마세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도희, 이제 그만해. 왜 엄마를 이렇게까지 괴롭힌 거야? 내가 얼마나 엄마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가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드디어 엄마를 믿어주는구나. 판사는 조용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의 정신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도희 씨의 행위는 가족 내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로 별도의 법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그 한마디가 평생의 멍울을 녹이는 듯 했지요. 법정을 나서는 길,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서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아들은 또 제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제 삶은 다시 제 것이 되었으니까요. 집에 홀로 앉아있던 어느 날 아들이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랑 엄마가 좋아하시던 봉선화예요. 마당에 심어드리려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네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우리는 함께 화분을 마당에 심었습니다. 작은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제 억울했던 지난 날을 다 씻어내주는 듯 했지요. 밤이 되어 방에 들어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끝내 정신병자가 아니었다.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켰다. 아들도 결국 진실을 보았다. 내 삶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는 편히 웃을 수 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하늘이여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아들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억울함은 반드시 풀린다는 것을.